한국인이라면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일본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던 일본.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기술과 성장에 눌려 섬 안에 갇히기 직전입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향이 어디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1초만 투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농업통상 분석가 아키히로입니다. 30년 넘게 일본 농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죠. 그런 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건 2024년 여름 도쿄 긴자의 작은 초밥집에서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농업 관련 회의를 마치고 단골 초밥집으로 향했어요.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 집의 후쿠다 장인은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요. 평생을 쌀과 함께 살아온 분이라 농업 이야기도 자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후쿠다 장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한참 늦게 초밥이 나왔고 장인은 계속 밥을 만지작거리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뭔가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죠. 후쿠다 장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쓴 밥이 뭔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저는 초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초밥보다 밥알이 찰지고 단맛이 깊었거든요. 씹는 식감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맛이라고 감탄하자 후쿠다 장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일본 쌀 배송이 지연돼서 급하게 구한 한국산 경기미를 썼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을 잇지 못하더니 평생 만든 밥보다 이게 더 낫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털어놨습니다. 70년 넘게 초밥을 만들어 온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수저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농업의 자존심이던 쌀이 그것도 장인의 손맛을 완전히 압도당한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게 그냥 수입한 외국 쌀이 아니라 임금님표 쌀이라는 브랜드였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에서 스마트팜으로 재배한 프리미엄 쌀이었던 거죠. 후쿠다 장인은 계속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일본 농업계에서 30년을 보낸 제가 느끼기에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게 틀어지고 있었거든요. 장인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일본산 고시이카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2024년 들어 일본 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긴자의 고급 초밥집들도 쌀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쌀을 써봤다는 거였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한국 쌀로 지은 밥이 일본 전통 기법으로 만든 어떤 밥보다 뛰어났던 거예요. 후쿠다 장인 같은 베테랑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일본 농업의 우수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특히 쌀만큼은 절대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초밥집을 나오면서도 계속 그 맛이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어떻게 이런 품질의 쌀을 만들어낸 걸까? 저는 그날부터 한국 농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후쿠다 장인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생을 쌀과 함께 살아온 장인이 자신의 기술보다 쌀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쌀이 바로 한국에서 온 거였어요. 이건 농업이 아니라 경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초밥집 경험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농림수산성에서 일하는 후배 타케시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더니 중요한 문건이 있다며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도쿄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타케시는 주변을 살피더니 두꺼운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문서를 펼쳐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산 농산물 침투 현황 및 향후 전망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작성일자는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보고서 내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2세대 스마트팜 기술로 생산성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향후 전망이었어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2년 내에 한국산 농산물이 일본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있었습니다. 쌀의 경우 품질 면에서 이미 일본을 따라잡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면 시장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었어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도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시장 규모가 2021년 2억 4천만 달러에서 2025년 4억 9천만 달러로 연평균 16%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반면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농법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었어요.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등 4곳에 조성된 혁신밸리가 청년 농업인 육성과 기술 개발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김제 혁신밸리의 경우 21헥타르 규모의 1,0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어요. 매년 200명의 청년을 20개월간 교육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타케시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고위 간부들에게 보고됐지만 완전히 묵살됐다는 거였어요. 한국 따라하는 건 자존심 문제라며 대응 방안 마련조차 거부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미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몰래 한국 농산물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소비자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아서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식은땀이 났어요. 제가 초밥집에서 경험한 일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미 시장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고 정부만 뒤늦게 대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타케시는 목소리를 낮추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농림수산성 내부에서도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기성세대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농업의 핵심 경쟁력 요소들이 상세히 분석돼 있었어요. 스마트팜 기술뿐만 아니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 청년 인력 양성 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2022년까지 스마트팜 7,000헥타르, 축사 5,750호 보급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이 주목됐어요. 반면 일본은 여전히 개별 농가 단위의 소규모 지원에 머물고 있어 경쟁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건 농업이 아니라 경제 전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국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농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타케시는 마지막으로 더욱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일본 농업의 미래는 없다는 거였어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변화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30년간 몸담아온 일본 농업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 거였거든요. 변화를 거부하고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읽을수록 한국 농업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 일본의 안일한 대응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챕터 3현장을 가다 전국 농가의 눈물. 그 극비 보고서를 본 후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본 농업의 현실을 제 눈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일본 최고의 쌀 산지로 불리는 니가타현이었어요. 니가타 고시히카리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만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올해 60세인 사토 농부는 40년간 벼농사를 지어온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토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2024년 폭염으로 인해 고시히카리 1등급 비율이 4%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평년에는 75.3%였는데 말이에요. 분상진립이 크게 늘어나면서 품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젊은 농부들이 하나둘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사토 씨는 한숨을 쉬며 마을의 30대 이하 농부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농업기술 전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홋카이도였습니다. 일본 농업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지던 이곳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만난 농부들마다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홋카이도의 한 농협 관계자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젊은 농부들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도입 비용과 기술 부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농협 관계자가 보여준 자료였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쌀이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격은 더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일본산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아키타현에서 만난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전통적인 쌀 주산지였던 이곳도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농지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일본 농업에 미래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지역 농협의 보수적인 회장들이었어요. 특히 한 농협회장은 혁신은 배신이라고 외치며 전통 농법 고수를 주장했습니다. 그 회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따라하는 건 자존심 문제라고 했습니다. 일본 농업의 전통과 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작 농민들은 생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젊은 농민들은 대부분 농업을 이탈하고 있었고, 남은 고령 농민들은 기술 혁신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30대 농부 야마다 씨와의 만남이었어요.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시작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농법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걸 알지만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할 자본도 기술도 없다는 거였어요. 야마다 씨는 한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체계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부럽다고 했어요. 일본에는 그런 체계적인 지원이 전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현장을 돌아보면서 일본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했어요.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표면적인 문제였고, 진짜 문제는 혁신에 대한 의지 부족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부재였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역 농협이 한국산 농산물 수입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산만으로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어요. 농민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건 이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부나 농협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전국을 돌아본 결과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일본 농업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젊은 농민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혁신 없이는 일본 농업의 미래가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정책을 일본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혁신은 배신이라고 외치는 보수 세력들이 변화의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본 농업의 현실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동시에 한국이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뤄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국 농가를 돌아본 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본 농업의 참담한 현실을 목격한 후 한국의 농업 혁신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일정으로 위장해 은밀히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첫 목적지는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이었습니다. 한국 농업기술의 핵심 연구기관이라고 들었거든요. 사전에 농업기술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방문 일정을 잡아놨어요. 농촌진흥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건물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의 농업 연구기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박 박사는 의외로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알고 보니 10년 전 일본 도쿄대학에서 농업공학을 전공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스마트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박사가 저를 처음 안내한 곳은 스마트팜 관제센터였어요.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치 우주선 내부 같은 첨단 시설이었거든요.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전국 스마트팜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AI 기반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분석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작물이 자라는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작물 생산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였어요. 농업인이 직접 설정할 필요 없이 AI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농업이 아니라 과학산업이었거든요. 일본이 아직도 농부의 경험과 감에 의존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데이터 수집 규모였어요. 전국 7천여 개 스마트팜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일조량, 토양 상태 등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에 축적돼 AI 학습에 활용되고 있었어요. 박 박사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농작물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수확량까지
미리 예측해 유통업체와 연결해준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 농업이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뤄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개별 농가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던 거죠. 정부가 스마트팜을 전략 산업으로 정하고 집중 투자한 결과였습니다. 박 박사는 한국 정부의 스마트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000헥타르의 스마트팜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혁신밸리 4곳을 중심으로 청년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일본과의 차이점을 절감했습니다. 일본은 개별 농가 단위의 소규모 지원에 머물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가 차원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박 박사의 마지막 한마디였어요. 당신이 가르치려 했던 그 기술을 우리가 혁신해냈다는 거였습니다. 10년 전 일본에서 배운 기초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농업 기술을 개발해낸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무너지는 자존심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스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어 있었던 거죠.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한 게 아니라 완전히 혁신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관제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일본 농업의 우수성을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한국은 이미 일본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을 나서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뤄낸 건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교육받고 성장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박 박사는 마지막에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천해줬습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스맘을 배우고 창업하는 현장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다음 일정을 고흥으로 잡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단순히 아이를 농업에 접목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뤄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 그리고 체계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어요. 일본도 지금이라도 변하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챕터 5 청년이 미래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라북도 농촌진흥청에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전라남도 고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 한 곳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고흥까지 가는 길은 멀었지만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도착한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부지에 펼쳐진 첨단 온실들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하지만 정작 제 눈길을 끈 건 그 안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매니저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농업 경영학을 전공하고 이곳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김 매니저는 저를 첫 번째 온실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30대 이하로 보이는 젊은 농부들이 땀을 흘리며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태블릿을 들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한 젊은 농부는 태블릿으로 토마토의 당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었어요. 다른 농부는 스마트폰으로 온실 환경을 원격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농사는 더 이상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일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28세 청년 농부 이준호 씨와의 대화였습니다.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다가 농업에 뛰어든 경우였어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20개월간 교육을 받고 지금은 독립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는 논이 아니라 데이터를 캡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었어요. 농업이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변화한 거였거든요.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하루에 수집되는 데이터만 수천 건이라고 했어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토양 상태, 작물 생장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축적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재배 조건을 찾아낸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병충해 예방 시스템이었습니다. AI 작물의 잎 색깔이나 형태 변화를 분석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농부가 깨닫기 전에 컴퓨터가 먼저 이상을 감지해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작물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영양분을 AI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물의 양부터 비료의 종류와 농도까지 모든 게 정밀하게 조절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일본 농업과의 차이를 절감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농부의 경험과 감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놨던 거예요. 농업이 과학이 된 거였습니다. 또 다른 충격은 이들의 수익성이었어요. 이준호 씨는 자신의 월 수입을 공개했는데 서울의 대기업 직장인보다 높았습니다. 스마트팜의 생산성이 전통 농업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했어요. 김 매니저는 저를 다음 온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상추와 케일 등 엽채류를 재배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젊은 농부들이 태블릿을 들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26세 여성 농부 박소영 씨는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곳에 왔다고 했어요. 전통적인 농업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스마트팜은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실험실에서 일하는 기분이라고 했어요. 박소영 씨가 보여준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전통 농법보다 5배 많은 수확량을 올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1년 내내 일정한 품질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말이에요. 저는 이들을 보면서 일본 농업의 30년 미래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농업의 완전체를 구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젊은 인력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높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들의 자신감이었어요. 농업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이들에게 농업은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창조적 작업이었습니다. 혁신밸리 내부에는 교육센터도 있었어요. 20개월 과정으로 청년들을 전문 농업인으로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론 수업부터 실습, 경영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교육센터에서 만난 수강생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 온 경우가 많았어요. 이들은 농업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수강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농업이 이렇게 매력적인 산업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혁신밸리를 둘러보면서 일본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했어요. 일본은 농업을 전통 산업으로 보고 보존하려 하지만 한국은 미래 산업으로 보고 혁신하고 있었던 거죠. 더욱 놀라운 건 정부의 지원 시스템이었어요. 교육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저렴하게 제공해서 창업을 지원하기도 했어요. 고흥 혁신밸리를 나오면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이 농업의 미래를 먼저 구현해 놓았다는 거였어요. 젊은 인력, 첨단 기술, 체계적 지원이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농업 모델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일본 농업의 30년 미래를 압축해서 본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도 절감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늘 본 청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농업이 더 이상 3D 업종이 아니라 첨단 산업이 된 거였어요. 우리는 논이 아니라 데이터를 캡니다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돌아온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봤어요. 그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도입률부터 비교해봤어요. 한국은 정부 목표에 따라 2022년까지 7,000헥타르 달성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주요 시설원의 농가 스마트팜 도입률은 고작 1.5%에 불과했어요. 생산성 격차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전통 농법 대비 35배 높은 수확량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농부의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출 경쟁력에서도 차이가 명확했어요. 한국은 2023년 스마트팜 수출액이 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이 인정받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여전히 내수 시장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청년 인력 양성 시스템의 차이였어요. 한국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에서 매년 200명씩 20개월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이론부터 실습, 경영까지 종합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의 농업교육은 여전히 단기적이고 산발적이었습니다. 기존 농가 중심의 교육에 머물고 있어 신규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 보육 과정이 부족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젊은 인력 유입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술 개발 투자 규모도 비교가 안 됐어요. 한국은 스마트팜 관련 R&D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86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공동으로 차세대 융합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개별 기업 단위의 소규모 투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후지츠, NEC 같은 대기업들이 농업 분야에 진출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접근은 부족했어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데이터 활용 능력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전국 스마트폰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AI 분석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분석이 가능했어요. 일본은 농업 데이터 활용 비율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개별 농가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 통합적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농림수산성의 조사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일본 농업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절감했어요. 한국이 이미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상태라면 일본은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일본 농업계의 인식 문제였어요. 여전히 손맛과 감, 노포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혁신보다는 전통 보존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어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만난 농협 관계자들 대부분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우는 건 자존심 문제라며 거부감을 드러냈어요. 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어요. 30년간 일본 농업 분석가로 일하면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본 농업의 우수성을 맹신하며 변화의 신호를 놓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 고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건 딸 유리의 존재였어요. 도쿄대를 졸업한 유리는 농촌 창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곤 했어요. 유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왜 한국 얘기만 하면 화내냐고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좋은 기술을 배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성세대는 자존심만 내세운다는 거였어요. 유리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 딸조차 제가 고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인식 격차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며 결론을 내렸어요.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농업의 미래를 선점한 상황에서 일본이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특히 시간 격차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2018년부터 체계적으로 스마트팜 정책을 추진해 이미 4년의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일본이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최소 510년은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력 양성 시스템의 차이는 더욱 심각했어요. 한국은 매년 수백 명의 스마트팜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질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일본 농업의 미래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전문 지식과 경험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뤄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컸어요.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전통을 어떻게 조화시켰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 체류를 하루 더 연장해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챕터 7 문화와 기술의 충돌 전주 한옥마을에서 무너지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스마트팜의 충격에서 벗어나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전주역에서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칠간 본 한국의 농업혁신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거든요. 과연 이들이 전통은 어떻게 보존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한옥마을에 도착한 순간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서도 현대적 편의시설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카페와 레스토랑, 체험관들이 한옥의 전통 미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만난 해설사 최 선생님이었어요. 60대 중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최 선생님은 한국의 전통 농업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조선시대부터 한반도는 벼농사의 중심지였고 특히 전라도 지역은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쌀이 바로 이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조선의 우수한 쌀을 강제로 수탈해 갔다는 이야기였어요. 조선 농민들은 좋은 쌀은 모두 일본으로 보내고 질 나쁜 잡곡으로 연명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본 쌀의 우수성이 사실은
한반도에서 강탈해온 것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해방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수탈로 인해 농업 기반이 파괴됐지만 다시 일어서서 오늘날의 농업 선진국이 됐다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혁신을 추구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한국 전통 음식점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장님은 3대째 전통 한정식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식재료는 모두 스마트폰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통 요리법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 생산된 채소들이 전통 재배법으로 키운 것보다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변화를 거부하지만 한국은 전통의 본질을 지키면서 방법을 혁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저는 더 많은 사례들을 발견했어요. 전통찻집에서는 한국 전통차를 현대적 방식으로 우려내고 있었고, 전통 공예품점에서는 3D 프린팅 기술로 한옥 모형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젊은 농부와의 만남이었어요. 전주 근교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30대 농부였는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전통 농법의 지혜를 스마트팜 기술과 결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농사의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라는 거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최 선생님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역사를 전시한 작은 박물관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일본이 조선에 저지른 일들을 적나라하게 보게 됐습니다. 쌀 수탈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매년 수백만 석의 쌀이 강제로 일본으로 반출됐고 조선 농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일본 농업의 토대가 이런 수탈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밥집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쌀의 뿌리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역사의 복원이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관대함이었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배울 수 있게 도와줬거든요. 복수나 원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협력을 원하고 있었어요. 최 선생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이 이제는 일본과 함께 아시아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서 서로 발전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는 자존심만 지키려다 본질을 잃었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본이 전통을 고집하는 동안 한국은 전통을 혁신했던 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의 농업 혁신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미래를 아우르는 종합적 혁신이었습니다. 전통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방법을 완전히 바꾼 거였어요. 일본도 이런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은 농업 혁신을 넘어서 국가 혁신의 모델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를 조화시키는 지혜를 보여준 거였어요. 저는 일본에 돌아가서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0년 농업 분석가로서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챕터 8 귀국과 각성 국민에게 고한다.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며칠간의 한국 체험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일본 농업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어요. 도쿄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곧바로 NHK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진과는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거든요.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이라며 특별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제작진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 농업에 대한 내용이 일본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우려했거든요. 하지만 저의 간절한 설득으로 결국 방송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방송 당일 아침 저는 긴장과 각오로 가득했어요. 30년간 일본 농업 분석가로 활동해온 제가 국민들 앞에서 일본의 뒤처진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HK 라디오 스튜디오에 들어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일본 농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 진행자는 평소와 같은 톤으로 농업 현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며칠 전 한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부터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저는 30년간 일본 농업의 우수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고백했어요. 긴자 초밥집에서의 경험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스마트팜 현장까지 목격한 모든 것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일본 장인의 손맛을 압도한 한국 쌀 이야기, A의 농사를 짓는 놀라운 현실,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혁신적 농업 등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수치로 입증된 격차였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도입률과 생산성, 수출성과 등을 일본과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듣는 이들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통만 고집했고 한국은 전통을 혁신했다고 했어요.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력 양성 시스템의 차이를 부각시켰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본 젊은 농부들의 모습,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고령화된 농업 현실과 대비시켰어요. 방송 중반쯤 저는 더욱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30년간 농업 분석가로 일하면서 제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어요. 일본 농업의 우수성을 맹신하며 변화의 신호를 놓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알게 된 일제강점기 쌀수탈의 역사, 그리고 그 뿌리 위에 세워진 일본 농업의 토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많은 청취자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아픈 과거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상생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관대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방송 후반부에서는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어요. 더 이상 자존심과 체면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앞선 기술을 겸허하게 배우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처럼 체계적인 청년 농업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스마트팜 기술 도입과 함께 인력 양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인 다짐을 밝혔습니다. 남은 농업 분석가 인생을 일본 농업의 혁신을 위해 바치겠다고 선언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에 접목시키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진행자도 제작진도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방송 직후부터 청취자들의 반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충격과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어떤 이들은 분노를 표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젊은 농업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보수적인 농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부 농협 관계자들은 제가 일본 농업을 폄하했다며 비난했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확신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고 안주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일본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 필요했어요. 방송 이후 며칠간 언론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신문과 TV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왔어요.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에서 본 현실을 전했습니다. 일본 농업계의 경종을 울리고 싶었거든요. 가장 뿌듯했던 건 젊은 농업인들의 변화였어요.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농업인들도 늘어났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저는 30년 농업 분석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일본 농업의 혁신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이 자랑하던 전통과 기술이 지금은 한국의 혁신 앞에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 미래를 향해야 하니까요. 저는 오늘도 느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 가족, 그리고 자부심이 담긴 이야기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함께합니다.